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리고 제보자를 만드신 임순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리틀 포레스트 한다래 가지고 처음에 검색이 딱 뜨니 일본 영화 먼저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판을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판. 사실은 만화죠, 원작은. 네, 아, 그래요? 원작은 150만 관객이 모였고요. 네. 한 줄 평을 보면 본격 퇴사 권장 영화.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오래오래 꺼내보고 싶은 영화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엔 그저 며칠 쉬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태연아, 난 합격했어. 함께 준비한 임용고 씨의 남자친구는 붙고 혼자만 떨어져 자존심에 흠집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의 인스턴트 음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삶의 허기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 아이고. 저 모습. 우리 집. 공감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혼자 자취할 때 김치에 꽃피잖아요. 물론 그 허기라는 게 이렇게 본능적인 배고픔에서부터 느껴지기도 하는 법. 다 갔다 올게. 혜원이가 수능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련히 떠나버린 엄마. 주인이 오래 자리를 비운 주방에 멀쩡한 식재료가 있을 리 없고 그래서 혜원이는 겨우내 얼어 죽지 않고 버틴 눈꽃 배추를 뽑아 이렇게 배추국을 끓여 한 그릇 야무지게 먹었죠. 저 파는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보면서. 파도 겨울에 살아났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맛있겠다. 조미료와 방부제가 담긴 도시의 인스턴트 음식에선 느끼기 힘든 자연의 맛. 이는 혜원이 불안과 열정을 연료로 쉼없이 달리기만 했던 스스로에게 선물한 위로와 격려의 한 끼였습니다. 도시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시골에선 왜 청승맞게 그러고 앉았어?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저 온 줄 아셨어요? 사람 없는데 굴뚝에 연기나? 큰 고모가 다녀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혜원을 반긴 건 오랜 단짝 은숙. 원작과 달리 좀 우리나라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원작 일본 거는 상당히 일본적이고. 싶었어. 술과 친구는 오래 들수록 좋다는데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 에이그 존심 상해서 참 좋다고 여기로 왔네. 꼭 그 말이 모든 상황에 들어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런 성격이.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얄미워. 입치는 빨라가지고. 있어. 은숙에 이어 등장한 또 다른 소꿉친구는 오랜만이다. 회사를 간두고 영농 후계자가 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재하. 걔는 뭐야? 그리고 그가 데려온 요 녀석은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오랜만에 들어 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 시골 BGM의 잠 못 이룰 혜원을 위해 재하가 준비한 포근한 숙면 메이트 5구입니다. 일본 거는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한국 거는 강아지고. 매일이 분주하고 치열했던 도시에서 벗어나 어느새 시골만의 푸근한 정취와 느슨한 흐름에 빠져든 혜원. 나 이거 배추전 진짜 유통기한 맛있거든. 확인할 필요 없이 뚝딱 만들어 먹는 소박한 음식과 몸은 훌쩍 자라 어른의 맛을 찾는 어른이지만 정신은 어린 시절 그때 그대로 아이에 머문 친구들. 이렇게 친구랑 먹으니까 맛있죠. 그것만으로 혜원이 이곳에 머물 이유는 충분했지만 저기도 방토네요. 애써 티내지 않았던 특별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라진 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자 행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기대였죠. 보물찾기 하듯 숨겨놓은 엄마의 편지 속엔 떠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변명이 가득했지만 정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없었다. 물론 여전히 혜원에게 엄마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는데 가출해놓고 딸한테 기껏 쓴 편지가 어때? 감자빵 만든
알려주는 법이지? 말이 돼? 뭐 실용적이고 좋네. 집에 온 건 어떻게 알았는지 어렸을 땐 그렇게 졸라도 이거 진짜 알려주지 먹어보고 않던 싶었어. 감자빵 레시피를 왜 이제야 그것도 편지로 공개하는 건지 늘 이렇게 엄마의 말과 행동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죠. 저렇게 던져놔도 내리는 토마토가 열리더라. 그 숨은 의미를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순풀에 알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은 저걸 이해 못할 거예요. 토마토를 간식으로 먹다니. 우리가 된장을 퍼먹지 않잖아요, 간식으로. 조미료 같은.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혜원의 엄마가 늘 강조했던 건 타이밍의 미학. 도시에서 매일 비슷한 동선을 반복하며 기계적인 타이밍을 지켜온 혜원이 자연 가까이서 사계절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겪은 진짜 타이밍이란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건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자연의 순리처럼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게 1년 동안 찍었어요. 예, 1년 동안 찍었어요. 사계절.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은 촬영하고 흩어졌다가 몇 월부터 몇 월 또 촬영하고 흩어지고.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진짜 너무하다. 행여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뭔 수로 대적하겠어. 그 역시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엄마가 정한 타이밍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먹고 가지? 엄마 나 늦었어. 아무렇게나 내던져도 쑥쑥 자랄 토마토처럼 혜원이 막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였나 봅니다. 엄마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롭죠. 잘 돌아. 시골집에서 사계절을 보내고 뒤늦게 들여다본 엄마의 편지엔 변명이 아닌 따스한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보는 것만으로 해독이 되는 것 같은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와, 진짜 허기를 넘어 예쁘다. 식욕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제철 이거 음식들로 뽀얀가요? 상당한 감정적 와, 포만감을 꽃을 많이 선사하죠. 코스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과정처럼 새 청춘이 각자의 땅에서 어른스럽게 삶을 일궈나가면서도 흙을 밟을 일이 없대잖아요. 어린이들이. 삶의 그늘을 아래에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정을 빚어내는 장면들은 화면 너무 예뻐요.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혜원의 대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작은 숲에 대한 갈망을 부추깁니다. 아주 심기. 지금 혜원이는 아주 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주 심기한 양파가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단맛을 내듯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기 위해선 시련도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하는 영화. 그렇게 자연에서 빌려온 인생의 수소한 진리들을 엄마의 음성으로 기분 좋게 속삭이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자, 궁금증이 많아지는. 예. 자, 우리 김태리 씨 얘기 좀 해보죠. 김태리 씨가 요리도 직접 다 했다 그래요. 그 손이 진짜 김태리 씨였다 그러고요. 색깔 이쁘다. 어때요? 요리사가 보기에? 제가 일부러 유심히 보거든요. 대역을 쓸 때 쇼트를 자르잖아요. 손만 손 하지. 나오고 자르고 그다음에 사람 전체 뭐 김태리 씨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손 나오고 싹 이렇게 김태리 씨를 같이 보여줘요. 그런 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야. 그런 느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잠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손썰미나 눈썰미가 있어야죠. 사실 이게 원래 잘하시나 잠깐밖에 봐요. 못 배우죠. 영화 속에서 제일 많이 티나는 게 피아노거든요. 피아노. 나 이게 너무 피아노. 이렇게 근데 손은 기가 막혀요. 몸이 100% 연주인이셨거든. 근데 몸이 안 맞아. 이러는 거잖아요. 연기하는 거잖아. 나는 가야금 타는 장면도 그렇죠. 가야금 타는 것도. 자, 그렇게 제일 많은 김태리 씨가 16가지 음식을 모두 직접 다 했다고 해요. 대단하시다. 근데 배운 거죠. 요리가 처음이었다 그래요. 와. 와.
이건 재능이다. 몸을 잘 쓰는 거죠. 재능이다. 잘 보고 따라 배우고. 배우들은 뭘 시켜도 또 잘해. 그 배우야. 김태리 배우는 독립영화, 단편영화에 많이 나오다가 이제 아가씨로 상업영화 데뷔를 한 거죠. 근데 그녀의 그 독립영화 때 연기를 봐도 이미 과정에 있는 배우가 아니라 네, 이미 거기서도 되게 완성돼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반짝거린다. 모든 장면에서 너무 훌륭한. 요즘 아주 빛나는 배우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리틀 포레스트에서 사실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건 사실 문소리 배우예요. 엄마가 도망갔다고 해놓고 그것도 수능 시험 본 날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감자빵 레시피나 주고 있다고? 말이 돼? 이거를 그녀의 연기로 되잖아. 이런 엄마야.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주는 힘이 있어서 문소리 배우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되게 만들어가는.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다 컸네. 이 두 배우분들도 얘기하고 싶은데 류준열 씨, 진기주 씨도 너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셨는데 독전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도 전혀 뭐 독전 때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때 뭐 두 번 가더니 일로 왔나? 그거 하나 남으면 거기 마약 만드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야, 방금 밭에서 딴 거랑 같냐? 진기주 배우가 사실은 처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에서 되게 그 야심 넘치는 그 방송국 직원으로 나온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진기주와 여기에 진기는 너무 또 다른 거예요. 여기는 막 천방지축이고 우리 사실은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지 사람은 되게 착한 사실 되게 짜증나는 캐릭터죠. 왜 그 좋은 애인데 말 함부로 해서 상처 주는 애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쉽게 싸우는 미워할 수 없는. 네, 미워할 수 없는데 미워 죽겠네. 그런 거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단 거를 줬잖아요. 그 케이크. 살짝 다투고 나서 그 회사로 가잖아요. 브릴레. 네. 브릴레 주는 게 옛날 일본 소설 작가가 나자야 오사무라고 있거든요. 여자가 슬프거나 화가 나 있을 때 단 거를 주면 그 여자가 마음이 여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단 거를 주니까 딱 마음이 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음식들 사이에서도 좀 의미를 찾으셨을 것 같아요, 셰프님은. 음식의 상징들이 감독이 분명히 심어놓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물론 나오는 그 뜻밖의 음식을 구하는 게 눈 속에서 배추를 꺼내잖아요. 아, 저 친구는 살아남을 거야. 김태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어떻게든 저렇게도 음식을 먹고 살아남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좌절하겠어라는 것. 실제로 보면 겨울에 그냥 배추를 수확하다가 놔두면 얼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아 있어요. 배추가 생명이 굉장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는 거. 예, 먹어도 되는 아까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건 농사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감독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위도 재료다라고. 근데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배추도 추위에서 눈에서 캐내잖아요. 그런 게 있고 술 마실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문 열어놓으라고. 맞아. 야, 추워, 문 닫어. 에헤이, 겨울술은 으스스한 바람과 함께 마셔야 된다니까. 추위도 거기에 속한다. 막 거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감독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막걸리도 보면 계속 숏을 잘라가면서 술이 이렇게 바바리 뜨고 효모를 넣어서 누룩 넣어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막걸리를 바로 마실 수 없잖아요. 겨울이 되면 비로소 곶감이 맛있어지는 부드러운 곶감이 되거든.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곶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저는 그 떡으로 만드는 케이크 있었잖아요. 떡 케이크. 그거에서 그 남자분이 말했잖아요. 아줌마 떡 맛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네 건 짜지 않은데 짠맛이 나. 엄마 거는 달콤했지만 너 거는 눈물 맛이 난다. 이렇게 저 받아들였거든요. 약간 마음이 아직 아프고 상처 있구나로 저는 느꼈어요. 짜다고 하는 게 눈물. 저도 고장에게 재밌었는데 저도 사실 제일 먹음직스러웠어요. 오히려 색감이 있잖아요. 색감. 막 갈아가지고 색이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무지개떡이라고요. 네, 맞아요. 무지개떡이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색감이. MVP는 저는 배추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해서 서서서서 끓는 모습은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나 궁금한 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면 자기가 키운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셰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조그맣게 농장 뭐 이렇게 근데 어떠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
이미 식당도 산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길러서 주는 걸 잘 골라서 쓰는 것만도 사실 벅차거든요. 근데 그런데 되게 이 소비자들의 판타지가 개입을 해요. 야, 저기는 요리사가 다 길러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 근데 그런 로망을 손님들이 너무 갖는 것도 비현실이죠. 요리하기도 사실 바빠요. 맞아요. 화가들 중에서도 대개 화가들이 공업용으로 생산된 튜브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안료, 물감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작품의 예술성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일종의 또 마케팅이기도 해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작가들의 저는 작품을. 셰프님이 썼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되게 감동을 준 것 같아. 정육점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정육점에서 계속 고기를 대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느 한쪽이 먼저 무너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육점도 저 집 때문에 문을 못 닫게 되는 거고 이 식당도 저 정육점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되게 그게 사실은 멋진 일인 거예요. 일종의 타운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원 플러스 원.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그 1부, 2부로 두 번에 나눠서 맞아요. 영화가 만들어졌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농촌의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란 무엇일까 훨씬 더 중심이라면 임술래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는 주인공이 서울로부터 실패하고 탈출해서 이곳에서 어떻게 기운을 얻느냐가 중심인 얘기니까 좀 다르죠. 그럼 구체적으로 임 감독님께서 이걸 좀 한국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고양이 대신 강아지인 거죠. 뭔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거에 대한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객들이 리얼리즘이야. 네. 그래서 내내 불안하잖아. 보면서 불안했어. 맞아요, 저도.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유준열 씨가 무섭잖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있고 음식도 사실은 되게 다르죠. 네, 그 일본 영화에 나오는 음식하고 되게 다르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플러스 임술래 감독이 비건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고기를 철저하게 배척하죠. 네, 그래서 맞아. 원래 저기 일본 영화에서는 오리 잡아가지고 먹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리얼이 좀 없어진 거죠. 한국이랑 바베큐 한번 합니다. 또 마당 고기가. 실제는 농담이 아니라. 순대를 임술래 감독님이 그 카라라고 이 동물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영화들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지루해하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음식이 주잖아요. 음식이 주고 나머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좀 종으로 깔리는데 한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주고 그렇죠. 오히려 제일 음식이 좀 종으로 가는. 일본 영화는 끊임없이 뭐 농사짓다 끊임없이 뭐 해먹는 얘기. 사실은 되게 음식을 해먹는다가 중심인 영화예요. 그 조리 과정들 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음식이 막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엄마, 일본 영화에서는 어쨌든 혼자 그냥 살아가서 해먹는 모습이라면 여기는 결국 그 감정을 주로 끌고 가는 엄마가 왜 갔고 엄마의 감정을 좀 느껴보고 깨닫고 요 감정이 주로 그러니까 감정이 끌어갔다라는 거죠. 일본 원작에서는 엄마의 레시피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녀가 되게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고 맞아요. 자기가 음식을 한다면 한국 영화는 엄마의 레시피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일본작은 마스터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분이 정말 요리도 그렇게 잘하고 김태리 씨는 그 정도까지 보이진 않죠. 근데 손끝은 되게 매운데 엄마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약간 어떻게 보면 다루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미학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맞아.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 영화에 메시지가 없거든요. 없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밑에 깔려 있는 우리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메시지 없어도 신경 안 써 일본. 그거에 정말 달라요. 완전 비슷한데 달라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임술래 감독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일본에는 이렇게 지역 문화라는 게 확실하게 좀 많이 깔려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왜 다 지역마다 그 특산품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일본 JR 그 약간 좀 느리게 가는 기차들을 타보면 도시락마다 도시락에 거기 특산물이 거기서만 메인인 도시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무슨 토란이면 토란이 메인인 도시락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성이 되게 강하고 인구도 우리 남쪽 인구의 3배가 넘잖아요. 1억 한 3천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길고 국토도 엄청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가바데 아시나리 소설의 첫 문장은 늘 회자되잖아요. 뭐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눈이 내렸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도의 경계를 벗어나자 설경이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설국이란 말은 못 쓰니까 각 지역 쿤이라는 그 훨씬 더 지역성이 강한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전쟁하면서 국가주의가 생겼지 그전에는 그런 통일적인 어떤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각 로컬의 문화들, 그렇죠. 각 지역의 문화들이 잘 살아있는. 다 영주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고 천황은 그냥 명목상.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풍경인데 일본 영화를 보게 되면 농촌 풍경 자체가 그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농촌 풍경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또 하나는 다 뭐냐면 통일하자. 뭐 이런. 또 하나는 뭐 지역에서 뭐 특산물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역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지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서울이야. 서울 맛집 많네. 그러니까 중앙화. 중앙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임 감독의 선택이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는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랬으면 영화는 되게 풍성했겠지만 사실은 판타지죠. 그거는 원래 한국 농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만들어낸 이를테면 팀포크적인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고 오히려 쇠퇴해가고 그 판타지의 공간에서 훅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되게 리얼한 공간으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묻는 영화. 우리나라식 시골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편지, 엄마가 혜원에게 했던 편지 내용 중에서 이제 엄마도 이곳을 떠나서 아빠와의 결혼으로 포기했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엄마는 이제 이 대문을 걸어나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고전적인 얘기를 하는 모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죠. 인물로 좀 안 잡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엄마가 딸을 두고 나갔다는 그게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건데 이 설정 자체는 우리들의 엄마들이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감독이 일부러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바라는 저 자식하고 저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엄마가 그 수능 못 나는 거 곧 20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실제 바이바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고민은 사실은 엄마가 해결해 줄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저는 마치 엄마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거의 헤어질 때가 됐던 그렇죠.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사라지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은 아픈데 사실은 자식이 도시를 떠났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라서 저는 그 이별이 이렇게 막 중간부터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게 느껴졌던 우리는 약간 좀 가족이 강요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나가는 거고 언젠가 극 중에 김태리도 가정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려면 지금 혼자서 느끼는 이 과정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근데 약간 엄마가 글로벌하다고 느끼는 게 데자트는 프랑스 뭐 데자트 하고 뭐 일본 거도 하니까 엄마가 글로벌하니까 진짜 외국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 그대로. 한국에 있지 않아요. 엄마가 파리에서 지금 잘 나가는 식당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받아요. 저 약간 리틀 포레스트 2가 생긴다면 저는 이미 뭐 있어요, 내연이. 약간 마지막은 김대리 씨가 웃고 끝났잖아요. 엄마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15살 어린 프랑스 남편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세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요. 사유리 씨는 그러니까 영화는 안 되겠다. 아니야, 엄만칭칭. 그 유준열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 애인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닌 왜 헤어졌는데? 난 여기로 돌아온 거고 걘 거기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월급날이나 꾸역꾸역 기다리면서 사는 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귀농을 권장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귀농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그 조그만 그 텃밭 그거 가꾸는데 하루에 1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경쟁, 남이 하라는 그 경쟁의 바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고통을 받다가 한 번쯤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보면 왜 텃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 옥상을 이제 텃밭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처음엔 와 최고다 이 아파트 막 이러고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결국 한 달 뒤에 제 키만큼 자란 루꼴라를 발견했거든요. 루꼴라를 벌레 장난 아니에요. 루꼴라가 내 키만큼 자라더라고 그냥 루꼴라는 놔두니까. 크면 못 먹어요. 네,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뽑기도 힘들어. 잘이라도 잘하서 내 방울토마토는 지금 3cm야. 한 달을 키웠는데. 토마토 힘들어요. 토마토 힘들어요? 이게 저도 방송에서 한번 그 옥상에서 농장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벌레들이요 많아요?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유기농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비료 안 써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을 외면하진 않아요, 영화가. 네. 당신의 너희들만의 리틀 포레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시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시골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